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늘 행복한 꿈을 꾸길 바라는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빨간 도깨비, 파란 도깨비. 옛날에 빨간 도깨비와 파란 도깨비가 살았어요. 빨간 도깨비는 불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서 온몸이 익은 것처럼 빨개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화산 속에 살면서 걸핏하면 불을 내뿜어 숲을 불바다로 만들곤 하였지요. 파란 도깨비는 차가운 물속에 오래 살아서 온몸이 파랗게 물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바닷속에 살면서 거친 파도를 자주 일으켜 바닷속 동물들을 괴롭혔지요. 숲속과 바닷속의 동물들은 마음씨가 고약한 두 도깨비를 무척 싫어했어요. 어느 날 아기 원숭이가 두 도깨비가 바위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지요. 너는 땅에서 제일 힘이 세고 나는 바다에서 제일 힘이 세잖니. 그러니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거야. 파란 도깨비의 말을 듣고 빨간 도깨비가 말했어요. 그렇고 말고 그러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동물들을 괴롭혀 볼까? 그래, 내일 당장 하자. 그래. 두 도깨비는 깔깔거리며 맞장구를 쳤어요. 파란 도깨비와 빨간 도깨비가 힘을 합쳐 장난을 치면 숲과 바다는 엉망이 될 거야. 걱정이 되어 울상을 짓던 아기 원숭이는 곧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기 원숭이는 길고 튼튼한 밧줄과 큰 북을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북을 숲을 속에 감추어 두고 파란 도깨비를 찾아갔어요. 힘세고 친절한 파란 도깨비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소가 수렁에 빠졌어요. 아기 원숭이의 말에 기분이 우쭐해진 파란 도깨비가 물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대답했어요. 그까지쯤이야. 어렵지 않지. 아기 원숭이는 물속에서 얼굴을 내민 파란 도깨비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밧줄을 몸에 묶고 계세요. 저는 밧줄의 다른 쪽에 수렁에 빠진 소를 묶으러 갈게요. 다 묶으면 북을 칠 테니 그때 밧줄을 힘껏 끌어당겨 주세요. 그러고 나서 아기 원숭이는 이번에는 화산 속에 사는 빨간 도깨비에게 갔답니다. 힘세고 친절한 빨간 도깨비 아저씨, 제발 수렁에 빠진 소를 꺼내주세요. 아기 원숭이는 빨간 도깨비에게도 파란 도깨비에게 한 것과 똑같은 부탁을 하였지요. 화산 속에서 몸을 반쯤 내민 빨간 도깨비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래, 소라면 한꺼번에 10마리라도 끌어올릴 수 있지. 아기 원숭이는 빨간 도깨비에게 밧줄을 허리에 단단히 묶도록 일렀지요. 물론 그 밧줄의 반대쪽에는 파란 도깨비가 묶여 있었어요. 두 도깨비가 밧줄로 묶인 것을 확인한 후 아기 원숭이는
숲을 속으로 뛰어가 감추어 두었던 북을 둥둥 쳤답니다. 북소리는 숲속에서 울려나와 산 위로 바닷속으로 멀리 퍼져나갔어요. 빨간 도깨비가 먼저 밧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빨간 도깨비는 마음속으로 야, 느림보 소은 녀석이 꽤 무거운걸. 하고 생각하면서 힘껏 밧줄을 잡아당겼어요. 한편 파란 도깨비도 밧줄이 당겨지는 느낌을 받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웬 놈아 소가 이렇게 힘이 세지? 바로 그 순간 자기 몸이 서서히 위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파란 도깨비는 그까짓 느림보소한테 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다시 힘을 냈어요. 파란 도깨비는 머리를 바닥 밑에 박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밧줄을 끌어당겼지요. 이번에는 빨간 도깨비가 점점 끌려가기 시작하더니 결국 바닷가까지 끌려 내려왔어요.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가면 큰일이야. 빨간 도깨비는 야, 하고 기합을 주면서 줄을 힘껏 잡아당겼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파란 도깨비가 물 위로 불쑥 떠올랐어요. 아니, 너 파란 도깨비잖아? 빨간 도깨비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이제 보니 날 잡아당기고 있던 게 바로 너였구나. 파란 도깨비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상대를 보자 두 도깨비는 화가 났어요. 두 도깨비는 상대방 도깨비를 향해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빨간 도깨비는 육지에 자존심이 걸렸어. 파란 도깨비는 바다의 체면을 위해서.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밧줄을 더욱 세게 잡아당겼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빨간 도깨비는 얼굴이 점점 빨개졌어요. 마침내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당장이라도 폭발해 버릴 것만 같았어요. 파란 도깨비는 얼굴이 점점 파래졌어요. 파란 도깨비가 있는 힘을 다해 밧줄을 당길수록 파란 얼굴은 더욱 파랗게 되었지요. 밧줄은 어느 한쪽으로 당겨지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았어요. 팽팽해진 밧줄이 힘을 견디다 못해 그만 한가운데서 뚝 끊어졌어요. 빨간 도깨비는 뒤로 벌렁 넘어져서 커다란 나무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시뻘건 혹이 생겼지요. 한편 파란 도깨비는 빙글빙글 돌다가 바닷가의 큰 바위에 머리를 박아 시퍼런 멍이 들었어요. 이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던 아기 원숭이가 깔깔대며 웃었어요. 아기 원숭이는 두 도깨비의 싸움을 숲과 바다 동물들에게도 알렸지요. 빨간 도깨비가 바닷가까지 질질 끌려가다가 넘어져서 머리에 혹이 생겼대. 파란 도깨비는 물 밖까지 끌려 나왔다가 넘어져서 얼굴에 멍이 들었대. 어리석은 두 도깨비는 그제야 자기네들이 아기 원숭이의 꾀에 넘어간 것을 알아차렸어요. 두 도깨비는 화가 났지만 웃음거리가 된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게 더 급했지요.
빨간 도깨비는 부끄러워서 얼른 화산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파란 도깨비도 서둘러서 바닷속으로 숨었어요. 그 뒤로 파란 도깨비와 빨간 도깨비는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았지요. 마침내 숲과 바다의 동물들에게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신기한 독. 옛날에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농부는 여느 때처럼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요. 밭에 심어놓은 감자를 캐기 위해 호미로 땅을 파는 일이었어요. 땅속의 줄기를 뽑아 굵은 감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나왔지요. 부지런한 농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감자를 캐었어요. 한참을 더 캐 나가는데 줄기가 뭔가에 걸렸는지 아무리 힘을 주어도 당겨지지 않았어요. 돌멩이에 걸렸나? 농부는 호미로 땅을 조심스럽게 파보았어요. 뜻밖에도 땅 속에는 독 하나가 파묻혀 있었어요. 농부는 흙을 파낸 후 독을 조심스럽게 꺼냈지요. 어른 키 높이의 꽤 큰 독이었어요. 이렇게 큰 독이 왜 밭에 파묻혀 있지? 농부는 그 독을 집에서 물독으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무렵 일을 마친 농부는 독 속에 호미를 넣고 독을 어깨에 메고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호미를 꺼내려고 독 속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독 속에는 똑같이 생긴 호미가 2자루나 들어있었어요. 이 독 속에 원래 다른 호미가 들어있었나? 농부는 이상해하면서도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물가로 가서 독을 깨끗이 씻었어요. 휴, 갑자기 배가 아프네. 뒷간을 다녀와야겠다. 농부는 독을 씻다 말고 뒷간으로 급히 뛰어갔어요. 잠시 후 뒷간에 다녀온 농부는 한 번 더 놀랐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독 안에 반 정도 있던 물이 어느새 가득 채워져 있었고 독 안에 두었던 바가지는 2개가 되어 있었어요. 이상하게 여긴 농부는 물을 버리고 쌀 1되를 넣어 보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쌀이 2되가 되었지요. 이 독은 무엇이든 넣기만 하면 넣은 것과 똑같은 것이 하나 더 생기는 신기한 독이었어요. 농부는 이 신기한 독을 얻고 매우 기뻤지요. 이제 이 독만 있으면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어요. 무엇이든지 독 속에 넣기만 하면 2배가 되어 나오니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 신기한 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두 농부의 행운을 부러워했어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을 밖까지 널리 퍼져나갔어요. 마침내 예전에 농부에게 밭을 팔았던 부자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이 부자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밭에서 나왔다는 신기한 독이 탐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부자는 농부를 찾아갔어요. 여보시오, 어서 그 독을 내놓으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농부는 난데없이 나타나서 독을 내놓으라고 하는 욕심 많은 부자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남의 독을 가르치고 나서 시치미를 떼려고 하다니. 아니, 독을 가로채다니요. 저 밭에서 꺼낸 내 독을 내놓으라니까. 당신 독이라니요? 내 밭에서 파낸 건데 왜 당신 독이란 말입니까? 어허, 이 사람 뭘 모르는군. 난 당신에게 밭만 팔았지 독은 팔지 않았다고. 그러니 그 독은 내 것이야. 부자는 막무가내로 떼를 썼어요. 참으로 기가 막혔지만 터무니없는 소리 같지는 않았어요. 부자가 말했듯이 밭을 살 때 밭값만 주었지 독값을 준 일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고민을 하던 농부는 독을 지고 부자와 함께 그 마을 사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또 또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독에 관한 소문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던 사또는 농부와 부자가 옥신각신 싸우자 해결을 해주기는커녕 속으로 딴 마음을 품었지요. 사또는 먼저 농부에게 물었어요. 너는 분명 저 사람에게서 밭만 샀지 독을 산 적은 없었겠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밭을 샀을 때 독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독은 밭을 사고 3년이나 지난 후에 나왔습니다. 사또는 다시 밭을 판 부자에게 물었어요. 너는 그 밭을 이 농부에게 판 것이 분명하렸다. 예, 3년 전에 밭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독을 판 적은 없었습니다. 허허, 그거 참 곤란하구나. 사또는 일부러 고민하는 척 하다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농부의 말도 옳고 밭을 판 사람의 말도 옳구나. 다시 말하자면 이 독이 누구의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렵군. 그래도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농부와 부자가 동시에 말했어요. 사또는 엄숙한 얼굴로 농부와 부자에게 말했어요. 이 독은 골치 덩어리니 내가 보관해야겠다. 예? 농부와 부자는 억울했지만 사또의 결정이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하여 신기한 독은 사또가 갖게 되었지요. 며칠 뒤 사또의 할아버지가 안방에 들어왔다가 신기한 독을 보았어요. 아니, 이 큰 독이 왜 안방에 있는 거야? 중요한 게 들어있나? 궁금증이 많은 사또의 할아버지는 독 속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할아버지는 독 속으로 머리를 더 깊숙이 집어넣다가
그만 거꾸로 빠져버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 사또의 할아버지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 소리를 듣고 사또와 하인들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할아버지를 구하려고 보니 도간에 똑같이 생긴 할아버지 2명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생기고 만 것이지요. 게다가 2 할아버지는 독에서 나오자마자 서로 자기가 사또의 진짜 할아버지라며 고함을 치고 몸으로 밀치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그만 독 위로 넘어지는 바람에 독이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너 때문에 깨졌잖아. 가짜 영감탱이야. 뭐라고? 누구한테 덮어 씌우는 거야? 이 거짓말쟁이 영감탱이. 신기한 독은 깨져버렸고 2 할아버지는 멱살을 잡고 계속 싸웠어요. 사또는 갑자기 일어난 일에 정신이 없었지요. 어쨌든 배가 고프니 밥상을 차려오너라. 내 밥상도 차려오너라. 하지만 저 영감하고는 같이 안 먹는다. 사또는 어느 쪽이 진짜 자기의 할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욕심을 부려 남의 물건을 빼앗았던 사또는 그 후로 매일 싸움만 하는 2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답니다. 도깨비가 되었던 아이. 어느 산속에 꼬마 도깨비가 살고 있었어요. 도깨비는 누가 봐도 아주 흉측한 모습이었어요. 몸은 새빨갛고 머리는 금발인데다가 2개의 뿔까지 우뚝 솟아 있었지요. 도깨비는 산에서 살았지만 매일 마을에 내려가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논에 들어가서 벼를 쓰러뜨리고 밭에서 감자를 파헤치고 닭장에 들어가 달걀을 전부 깨뜨렸지요. 또 집안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는 음식과 과자를 훔쳐 먹기도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말썽꾸러기 도깨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지요. 사람들은 몇 번이나 이 도깨비를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워낙 몸이 재빠른 데다가 힘도 세서 좀처럼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마을 사람 수십 명이 힘을 합하여 이 꼬마 도깨비를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깨비는 밤이 되자 쇠로 된 창살을 엿가락처럼 구부려 빠져나온 후 산으로 도망쳐 버렸지요. 그런데 왜 이 꼬마 도깨비는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꼬마 도깨비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 도깨비와 아빠 도깨비가 죽었어요. 부모 도깨비는 살아있을 적에 언제나 꼬마 도깨비에게 다짐을 해두었지요. 도깨비란 말이다. 하루에 한 번씩은 나쁜 짓을 해야 한단다.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도깨비는 힘이 생긴단다. 그때마다 이 뿔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지. 아빠, 그럼 전 착한 일을 하면 안 되나요? 물론이지. 착한 일을 하는 날에는 아주 큰일이 생겨요.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게 되지. 그러다가 결국 괴로워하면서 죽게 된단다.
그러니 매일매일 나쁜 일을 해야 한단다. 알겠니? 꼬마 도깨비는 부모 도깨비한테서 늘 이런 말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 꼬마 도깨비는 날마다 사람이 사는 마을로 내려가 나쁜 짓을 했답니다. 어느 날이에요. 그날도 꼬마 도깨비는 자, 오늘은 어떤 나쁜 짓을 해볼까? 하면서 마을로 내려왔어요. 마침 길가에서 한 아이가 사탕을 빨아먹고 있었어요. 도깨비는 달려가 그 사탕을 빼앗았지요. 아이가 깜짝 놀라 큰 소리로 엉엉 울자 아이의 엄마가 뛰어왔어요. 우리 아이를 울리는 게 누구야? 나다. 어쩔래? 할 말 있으면 해봐. 도깨비가 혀를 날름거리면서 소리치자 아이의 엄마는 깜짝 놀라 아이를 안고 도망치듯 달아났어요. 정말 못된 도깨비네. 멀찌감치 떨어져서 투덜거리는 아이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자 도깨비는 만족한 듯이 빙그레 웃었지요. 좋아, 좋아. 또 한 번 나쁜 일을 해냈군. 도깨비 뿔이 반짝 빛났어요. 한참을 가자 어느 집 창가에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이 보였어요. 화분에는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지요. 꼬마 도깨비는 옳구나 하면서 화분을 떨어뜨려 꽃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히히, 좋았어. 꼬마 도깨비의 뿔이 다시 반짝하고 빛났지요. 마침 그때 앞에서 두 남자가 아주 급히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중 한 사람은 손에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꼬마 도깨비는 얼른 네거리 길모퉁이에 몸을 숨겼지요. 두 남자가 네거리 모퉁이를 막 돌려는 순간 꼬마 도깨비가 갑자기 튀어나와 두 남자를 들이받았어요. 어이쿠, 두 남자는 공중으로 튕겨올라 그대로 벽에 부딪혀 기절했지요.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걸. 갈수록 나쁜 짓이 잘 된단 말이야. 꼬마 도깨비는 만족스러운 듯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런데 그때 경찰차 소리가 들렸어요. 두 남자가 뛰어오던 쪽에서 경찰차가 뒤쫓아왔어요. 이런, 날 잡으러 왔군. 어디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라지. 꼬마 도깨비가 막 도망가려던 순간 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싱긋 웃으며 말했지요. 이 녀석들을 잡아줘서 고맙다. 뭐라고? 이 녀석들은 도둑이야. 경찰관은 그렇게 말하면서 남자들이 안고 있던 가방을 보여주었어요. 가방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있었지요. 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일도 하는구나. 경찰관은 꼬마 도깨비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도둑을 경찰차에 태우고 돌아갔어요. 영문을 모르고 있던 꼬마 도깨비는 비로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되었지요. 꼬마 도깨비의 빨간 얼굴은 순간 파랗게 변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이 일을 어쩌지? 내가 착한 일을 하다니.
꼬마 도깨비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엉엉 울었어요. 이제 난 끝이야. 곧 몸이 썩고 괴로워하면서 죽겠지? 바로 그때였어요. 땅 위로 뭔가가 툭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진 것은 뿔이었지요. 깜짝 놀란 꼬마 도깨비는 얼른 머리를 만져보았어요. 뿔이 있어야 할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꼬마 도깨비는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지요? 빨갛던 몸이 점점 사람의 피부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네. 몸이 썩지 않고 오히려 깨끗해지네. 그때 어렴풋이 옛날 일이 떠올랐어요. 꼬마 도깨비는 원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나쁜 짓만 골라서 하다가 하루는 부모님한테 혼나고는 집 밖에서 벌벌 떨었어요. 바로 그날 도깨비 부부가 이 말썽쟁이 아이를 자기 아이로 삼으려고 산으로 데리고 갔던 것이었지요. 도깨비의 아이로 자란 것이었어요. 사람이었을 때의 이름, 어머니, 아버지, 누나, 그리고 살던 집과 마을. 기억이 되살아난 아이는 옛날에 자신이 살았던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숫장수, 소금장수. 옛날 어느 마을에 숫장사하는 목서방이랑 소금장사하는 염서방이 살았어요. 둘은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똑같이 예쁜 딸을 하나씩 두었지요. 모두 무남동녀 외동딸인지라 애지중지 애면 글면 곱게 곱게 길렀지요. 목서방은 옷자락에 숟가루 털 짬도 없이 온 사방을 다니며 숯을 팔고, 염서방은 온몸에 짠내가 배도록 온 사방을 다니며 소금을 팔아서 각기 하나뿐인 딸들을 뒷바라지했어요. 덕분에 딸들은 잘 자라서 어느새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그것 참 얄궂기도 하지요. 어찌어찌하여 글줄 깨나 읽는다는 윗마을 최진사댁 쌍둥이 아들들이랑 각각 눈이 맞았단 말씀이지요. 목서방 딸은 큰아들, 염서방 딸은 작은아들이랑 뭐 지금이야 직업에 귀하고 처남이 없으니 어떤 집안의 자식들이건 서로 사랑만 하면 혼인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농공상이라 하여 글 읽는 양반, 농사 짓는 농부, 물건 만드는 기술자, 장사하는 상인 순으로 순서를 매겨서 직업의 귀하고 처남을 따지고 들었으니 제일 귀하다 하는 양반 자식이랑 제일 천하다 하는 상인 자식이랑 혼인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당장 최진사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최진사 내외는 양반 체면에 어찌 장사꾼 딸들을 며느리로 맞을 수 있겠냐며 펄쩍펄쩍 뛰었고, 쌍둥이 아들들은 사랑만 하면 됐지 직업이 무슨 상관이냐며
혼인 안 시켜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떼를 쓰고 말이지요. 그러니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은 최진사 내외가 지고 말았어요. 한날 한시에 쌍둥이 두 아들 혼례를 올려주었어요. 목서방 딸을 큰 며느리로, 염서방 딸을 작은 며느리로 한꺼번에 맞이하였지요. 한데 그리 하기는 했으되 최진사 내외는 두 며느리가 영 못마땅했지요. 자꾸 생트집을 잡아서 며느리들을 구박했어요. 큰 며느리가 어쩌다가 밥이라도 조금 태웠다 하면 내가 숫장수 딸이라 불을 세게 떼서 밥을 태웠느냐며 야단을 치고, 작은 며느리가 어쩌다가 음식을 좀 짜게 했다 하면 내가 소금 장수 딸이라 소금을 많이 넣어 이리 짜게 간을 했느냐며 야단을 쳤어요. 또 어쩌다가 마루에 먼지라도 있으면 숫장수 딸이라 지저분하다는 둥, 밥을 먹다 반찬이 조금 모자라면 소금 장수 딸이라 인색하다는 둥, 심지어는 큰며느리 얼굴이 달덩이 같다고 못마땅해 하질 않나, 작은 며느리 뒤꿈치가 달걀 같다고 흠을 잡질 않나, 흉 같지도 않은 흉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구박을 해댔어요. 그러니 며느리들이 어디 배겨내겠어요? 날마다 옷구름에 눈물 마를 짬이 없었지요. 목서방, 염서방도 애간장이 다 탔어요. 시집 보낸 딸이 그렇게 산다니 속상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찌해야 우리 딸이 시집살이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만났다 하면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목서방이 좋은 생각이라도 난 듯 무릎을 탁 쳤어요. 이복의 염서방, 내게 좋은 수가 있네. 염서방 귀가 번쩍 뜨였지요. 좋은 수? 무슨 수인가? 어서 말해보시게. 목서방이 바짝 다가앉아서 염서방 귀에 대고 수근수근 말했어요. 그 참 좋은 생각일세. 당장 그리하세.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는 종이와 붓을 꺼내어 최진사 댁에 보내는 편지를 똑같이 썼지요. 아무 날, 아무 시에 사돈과 식사라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곧 편지 두 통이 최진사 댁에 도착했어요. 최진사가 받아보니 양쪽 집안에서 한날 한시에 식사 초대를 한다는 편지였어요. 허허, 이를 어쩌나. 몸을 둘로 쪼갤 수도 없고. 최진사는 한참 고민을 했어요. 아무리 천한 집안이라도 사돈은 사돈인지라 쉽게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생각 끝에 두 내외가 나누어 가기로 했지요. 최진사는 목서방내로, 최진사 부인은 염서방내로 말이지요. 이윽고 초대받은 날이 되어 최진사 내외는
각각 사돈댁으로 향했어요. 먼저 최진사가 목서방네 집에 도착하여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앉으시지요, 사돈. 날이 추워 방을 따뜻하게 데워 놓았습니다. 목서방 말에 최진사가 자리에 앉고 곧 밥상이 들어왔는데 아주 잘 차린 진수성찬이었어요. 최진사가 마침 출출한 터라 침을 꿀꺽 삼키며 나물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나물이 싱겁기 짝이 없어 아무 맛도 안 났지요. 그래서 이번엔 고기를 한 점 집었어요. 한데 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생선을 먹어봐도 부침을 먹어봐도 전혀 간이 없어 영 먹지를 못했어요. 최진사가 할 수 없이 젓가락을 놓았어요. 입맛이 없어 그런지 영 음식을 못 먹겠습니다, 그려. 그러자 목서방이 넌지시 말했어요.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실은 소금장수 염서방이 자기가 소금 장사를 하는 까닭에 딸이 시댁에서 구박을 받는다며 장사를 그만두어 소금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이리 싱겁게 되었지 뭡니까? 소금 장수가 전하다지만 소금이 있어야 음식 맛을 내고 그래야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을 터인데. 그때였어요. 최진사가 문득 무언가 깨달았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목서방께 꾸벅 절을 하며 말했어요. 사돈께서 내게 아주 값진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음식을 못 먹어 배는 고프지만 값진 것을 깨달아 마음이 부르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내가 그동안 우리 며느리들에게 몹쓸 짓을 했구나.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말이지요. 한편 최진사 부인도 염서방네 집에 도착했는데 아주 거창한 음식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고기에 생선에 떡에 나물에 온갖 맛난 것이 그득한 진수성찬이었지요. 어서 드시지요, 사돈. 입에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염서방 말에 최진사 부인이 입맛을 다시며 음식을 들려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방바닥이 냉골이었어요. 도무지 엉덩이를 붙이고 앉을 수가 없었지요. 왼쪽으로 옮겨 앉아도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옮겨 앉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엔 온몸이 덜덜 떨려서 아무리 맛난 음식이라도 먹을 수가 없었지요. 최진사 부인이 할 수 없이 젓가락을 놓았지요. 콧불이 오려는지 추워서 영 못 앉아 있겠습니다. 그러자 염서방이 넌지시 말했어요. 아이,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실은 숫장수 목서방이 자기가 숫장사를 하는 까닭에 딸이 시댁에서 구박을 받는다며 장사를 그만두어 숯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려. 숯이 있어야 방을 데우고 그래야 우리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때였어요. 최진사 부인이 문득 무언가 깨달았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염서방에게 꾸벅 절을 하며 말했어요. 사돈께서 제게 아주 값진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음식을 못 먹어 배는 고프지만 값진 것을 깨달아 마음이 부르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내가 그동안 우리 며느리들에게 몹쓸 짓을 했구나.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말이지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최진사 내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사과를 했답니다. 숯이 있어야지 방을 데우고 소금이 있어야 맛을 내니 세상엔 숯장수도 소금장수도 모두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이제껏 너희들을 숯장수딸 소금장수딸이라고 구박했구나. 이 못난 시부모를 용서해다오. 그 뒤로 최진산의 집안에서는 절대 며느리들을 구박하는 일은 없었지요. 그러니 목서방, 염서방, 애간장 탈 일도 없고 새 집안이 오순도순 아주 친하게 잘 지냈다지요. 뭐라고요? 목서방이랑 염서방은 진짜로 장사를 그만두었냐고요? 에이, 그랬을 리가요. 그랬으면 지금 우리가 따뜻한 방에서 맛난 음식 먹으며 살 수 있겠어요? 장님 농부와 도둑 맞은 소. 옛날 옛적에 아프리카에 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아주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넉넉하게 살았지요. 소 몇 마리를 키우는 데서 시작한 목장이 지금은 그 고장에서 제일 큰 목장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농부는 눈이 점점 나빠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멀고 말았어요. 목숨처럼 아끼는 소들도 볼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고장에는 거짓말쟁이에다 욕심꾸러기인 추장이 살고 있었어요. 늙은 농부가 장님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추장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뛸 듯이 기뻐했지요. 어느 날 밤 추장은 부하들을 농부의 목장으로 보냈어요. 장님 농부가 자고 있는 동안 추장의 부하들은 조용조용 소들을 우리 밖으로 끌어내어 모두 훔쳐가 버렸지요. 장님 농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추장의 부하들은 사실 장님 농부가 깨어날까봐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앞을 못 보는 장님이 깨어나 봤자 뭘 어쩌랴 싶었던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장님 농부는 소에게 먹이를 주려고 우리로 갔어요. 그제서야 소들을 몽땅 도둑 맞았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농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 큰 소리로 엉엉 울었어요. 하지만 장님 농부는 강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도둑놈을 붙잡아서 소들을 꼭 되찾을 거라고 결심했어요. 장님 농부는 집을 나와 도둑들이 소를 몰고 갔을 길 쪽으로 지팡이를 더듬더듬 짚으며 걸어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다가 장님 농부의 지팡이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혔는데 나무 그루터기가 인사를 하며 말을 건넸어요. 할아버지, 어딜 가세요?
장림농부가 대답했지요. 어떤 놈들이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내 소들을 모두 훔쳐가 버렸어. 그 도둑놈들을 찾고 있는 중이란다. 나무 그루터기는 장림농부가 너무 불쌍했어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하느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다. 나무 그루터기는 땅속에서 뿌리를 뽑아 올렸어요. 그러고는 장림농부와 나란히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걸어가다가 이번엔 해오라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해오라기는 길 위에 기어가던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내려와 있던 중이었지요. 해오라기는 장림농부와 나무 그루터기에게 인사를 하고 물었어요. 어디로들 가시는 길이세요? 나무 그루터기가 대답했어요. 이 장님 할아버지의 소들을 누가 훔쳐갔대. 우린 그 도둑놈과 소들을 찾고 있는 중이야. 그러자 해오라기가 다시 물었어요. 저도 돕고 싶은데 함께 가도 될까요? 전 눈이 아주 좋거든요. 도둑놈과 소들의 발자국을 찾는 일을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장림농부가 말했어요. 물론이지. 하느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다. 그러자 해오라기는 펄쩍 뛰어올라서 장림농부의 어깨 위에 앉았어요. 톡톡톡 장림농부의 지팡이 소리와 함께 셋은 나란히 걸어갔지요. 한참을 걷다가 장림농부와 두 친구는 멧돼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멧돼지도 인사를 하고 어디로들 가시는 길이세요? 라고 물었지요. 장림농부가 대답했어요. 누가 내 소들을 다 훔쳐갔단다. 그 소들을 찾고 있는 중이란다. 멧돼지가 말했어요. 저도 돕고 싶은데 함께 가도 될까요? 전 코가 아주 크고 좋거든요. 도둑놈과 소들의 냄새를 찾아내는 일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물론이지. 하느님이 너를 축복하실 게다. 그렇게 해서 멧돼지도 함께 걸어가게 되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이번에는 채채파리를 만났어요. 어디로들 가시는 길이세요? 누가 내 소들을 훔쳐갔거든. 그 소들을 찾고 있는 중이란다. 채채파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돕고 싶은데 함께 가도 될까요? 장림농부의 대답도 똑같았지요. 물론이지. 하느님이 너를 축복하실 게다. 그렇게 해서 장림농부는 4명의 친구와 함께 도둑놈과 소들이 지나간 길을 따라갔어요. 아주 먼 길을 걷고 난 뒤에야 장림농부와 친구들은 마침내 추장이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나무 그루터기, 해오라기, 멧돼지, 채채파리가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았어요. 혹시 이 장님농부의 소들을 못 보셨나요? 지난밤에 도둑놈들이 훔쳐갔대요. 마을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봤지. 소들은 추장의 우리 안에 있던데. 마을 사람들은 추장이 소를 훔쳤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추장의 부하가 그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부하는 곧장 추장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했지요. 추장님, 마을 사람들이 글쎄 장님 농부와 그 친구들에게 추장님 우리의
그 소들이 있다고 말해버렸지 뭡니까? 추장님이 불쌍한 장림농부의 소들을 훔쳤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요? 추장은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몹시 걱정되었어요. 차라리 소들을 그냥 돌려주는 게 어떨까? 길을 잃고 헤매는 소들을 그냥 데려온 거라고 하면 되겠지. 그런데 추장의 신복 부하 중 한 사람은 추장보다 훨씬 더 지독한 거짓말쟁이에다가 욕심꾸러기였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간단히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림농부와 그 친구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소들은 영원히 추장님 것이 되는 거지요. 추장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좋아. 그럼 내 말대로 한번 해보자꾸나. 신복 부하는 밖으로 나가 장림농부 일행을 추장의 손님용 숙소로 데려갔어요. 먼 길을 오시느라 몹시 피곤하시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추장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아주 멋진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실 겁니다.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편안하게 쉬고 계십시오. 채채파리는 추장이 자기들을 이렇게 환영해 주는 게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동료들에게 말했지요. 잠시 나갔다 올 테니 여기 가만히 계세요. 채채파리는 얼른 밖으로 날아가 신복 부하의 옷주름 사이에 숨었어요. 추장의 숙소로 돌아온 신복 부하는 말했지요. 추장님, 장림농부와 일행들이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요리사에게 그놈들이 먹을 음식에 아주 강력한 독을 넣으라고 명령하십시오. 그 음식을 먹고 모두 죽을 테니 소들은 영원히 추장님 것이 되는 것이지요. 추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요리사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신복 부하가 절을 하고 추장의 방에서 나오자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엿들은 채채파리는 재빨리 친구들에게 날아갔어요. 채채파리는 신복 부하의 음모를 모두에게 들려주었어요. 안타깝게도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전 그저 조그만 파리 한 마리에 불과하니까요. 나무 그루터기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장님 농부와 친구들은 하인이 음식을 날라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추장은 독을 잔뜩 섞은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하라고 명령했어요. 드디어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많은 음식이 접시마다 가득가득 담겼지요. 하인이 엄청나게 큰 접시를 들고 왔을 때 나무 그루터기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인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하인은 그만 나무 그루터기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독이 든 음식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접시는 산산조각 나버렸지요. 하인은 추장에게 돌아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렸어요. 추장은 하인에게 그런 일도 제대로 못하느냐고 한참 야단을 친 다음 말했지요. 알았다. 할 수 없지.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보자꾸나. 다음 날 아침 신복 부하는 친절한 표정을 지으며 장림 농부와 친구들을 만났지요. 그런 뒤 또 다른 음모를 꾸미러 돌아갔어요. 이번에도 채채파리는 신복 부하의 옷주름 사이에 숨어서 따라갔어요. 너도 알다시피 너의 계획은 실패했다. 이제 그만 소들을 줘버리고 그냥 쫓아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자 신복 부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추장님,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밤 그놈들이 잠에 골아 떨어지면 부하들을 보내서 숙소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물론 달아나지 못하게 밖에서 문을 잠그고요. 놈들이 죽으면 소들은 영원히 추장님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추장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채채파리는 재빨리 친구들에게 돌아갔어요. 오늘 밤 우리 숙소에 불을 지른대요. 우릴 모두 불태워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멧돼지가 말했어요. 걱정할 것 없어. 올 테면 오라지. 그날 저녁 멧돼지는 숙소에서 밖으로 통하는 땅굴을 팠어요. 추장의 부하들이 숙소에 불을 질렀을 때 장님 농부와 나무 그루터기와 해오라기와 채채파리는 멧돼지를 따라 땅굴로 무사히 달아날 수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추장의 부하들은 장님 농부와 친구들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채 아직도 뜨거운 잿더미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자빠질 뻔했어요. 부하들은 허둥지둥 추장에게 돌아가 보고했어요. 추장님, 정말 무시무시한 놈들입니다. 다들 쌩쌩하게 살아있어요. 추장은 완전히 풀 죽은 목소리로 신복 부하에게 말했어요. 내 멋진 손님용 숙소만 쓸데없이 잿더미가 되어버렸구나. 자, 이제 그만 그놈들에게 소들을 돌려줘 버려. 다시는 그놈들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신복 부하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끈질기게 졸라댔어요. 제게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훔친 소들과 추장님의 소들을 모두 섞어서 같은 우리에 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 장님 농부더러 자기 소를 찾아보라고 하세요. 자기 소를 찾으려면 털 색깔을 봐야 할 텐데 그놈은 장님 아닙니까? 그러니 무슨 수로 자기 소를 찾을 수 있겠어요? 추장님께서 나중에 가서 보시고 그놈이 추장님 소를 훔쳐가려고 했다며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채채파리는 재빨리 친구들에게 돌아가 신복 부하의 음모를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해오라기가 말했지요. 걱정하지 마. 나한테도 계획이 있어. 다음날 아침 신복 부하가 장님 농부에게 와서 말했어요. 주장님께서 자네 소들을 돌려주고 싶어 하시네. 그러니 소 우리에 가서 자네 소들을 찾아보게나. 다만 주장님의 소는 건드리지 말고 자네 소들만 데려가야 하네. 해오라기가 장님 농부의 어깨 위에 앉아 말했어요. 할아버지네 소의 털 색깔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그 소들을 찾아낼게요. 그런 다음 할아버지에게 신호를 보내면 그 소들을 우리에서 데리고 나오시면 돼요. 그건 정말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어요. 장님 농부와 친구들이 도둑 맞은 소들을 다 우리 밖으로 끌어내었을 때 추장이 도둑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추장의 소는 단 한 마리도 없었지요. 추장은 정말 놀라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잠시 후 장님 농부가 추장에게 물었어요. 이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 되겠습니까?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추장과 신복 부하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래, 다 끝났다. 돌아가도 좋아. 마침내 장님 농부와 친구들은 소떼를 몰고 마을 밖으로 나와 장님 농부의 목장으로 가는 길로 들어섰어요. 장님 농부는 자기를 도와준 친구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선물을 주었어요. 장님농부는 친구들과 작별을 한 다음 소떼와 함께 집으로 향했답니다.